너 집엔 이거 없지? 잔뜩 생색을 내며 점순이가 건넨 것은 감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운 김이 나는 감자도 반갑지 않고 약 올리듯 말하는 점순이의 태도는 더욱 마뜩찮습니다. 17씩이나 되는 것들이 수근수근 붙어 다니면 동료의 소문이 사납다고 어머니가 늘 주의를 준 탓도 있지만 요새로 접어들어서 점순이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를 일입니다. 점순이를 멀리해야만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바로 점순내는 마름이고 우리 집은 소장농이기 때문이지요. 여차 잘못해서 점순이와 일을 저질렀다가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 수 있으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어요? 메민 감자를 거절할 적에 점순이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점순이는 자기네 튼실한 큰 수탉과 덩어리가 작은 우리 집 수탉을 걸핏하며 싸움 붙였습니다. 점순네 수탉이 면도를 쪼고 물러서기를 반복할 때마다 이 못생긴 것은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비명이 끽끽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이걸 볼 때마다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났지요. 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실상 점순이와 나는 만나도 본체 많지 않은 사이로 감자를 거절한 것 외에는 어떠한 잘못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닭싸움도 모자라서 우리 집 암탉을 붙들어 메고는 안팡지게 패는 것이었지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지만 기껏 지게 작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놈의 기집애! 남의 닭 알 못 나와라고 그러니? 분하고 눈물이 나게 억울하지만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잖아요. 집에 와서 보니 암탉은 알집만 터졌을 뿐만 아니라 골병이 단단히 든 듯 했습니다. 고추장을 먹여보기로 했습니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고 해서 장독에서 고추장 한 그릇을 먹이고 점순이네 수탉에게로 가서 쌈을 부쳤습니다. 물론 우리 작은 수탉이 점순네 큰 닭을 이겨낼 도리는 없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란듯이 또 점순이가 두 닭의 쌈을 시켜놓은 것이지요.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빈사 상태인데 점순이는 옆에서 호들기만 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나도 모르게 점순네 큰 수탉을 담배에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었죠.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나는 얼결에 그만 눈을 가리고는 엉 하고 울음을 놓았습니다. 그럼 너 이다음부턴 안 그럴 테냐? 그래. 점순이의 말을 듣고서는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습니다. 나는 우선 눈물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른 채 무턱대고 대답만 하였습니다. 점순이는 여담부터 또 그러면 더욱 못 살게 굴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나는 인젠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허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디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대단히 역정이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 빼지 않을 수 없었다. 동백꽃은 봄봄과 함께 1930년대 김유정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빈궁 소설이 주를 이루는 1920년대를 넘어서 30년대는 다양한 장르의 소설 문학이 나타납니다.
특히 김유정의 소설들은 해학이 두드러지고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더러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한 시기에 한가한 젊은이들의 연애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의견도 있지만 작가가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작품 속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평생을 농촌에서 살았던 김유정은 자신의 터전을 배경으로 하여 현실의 고민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싸움을 하는 두 수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점순이네의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점순이가 아무리 눈치를 주어도 마름의 딸인 점순이와 소장농의 아들인 나는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할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 나는 어떤 소문이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기에 점순이를 피하지만 애정의 표시로 건넨 감자를 거절한 대가가 너무 커져서 결국 점순이네 수탉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김유정의 작품에는 해악이 풍부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두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에 절로 웃음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그 뒤안에 숨겨진 계급 갈등이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1936년에 발표할 당시 농촌에서는 더욱 엄격한 신분사회가 지배하고 있었고 마름인 점순네의 심기를 건드려 땅과 집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소장농의 아들인 나의 모습이 심상치 않게 여겨집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신분 갈등 없이 사랑만으로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경제 자본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새로운 신분사회가 도래했다고 하는 의견도 현실적으로 와닿는 때입니다. 동백꽃속의 두 주인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 키도 나는 점순이의 키를 보고 또 속이 탑니다. 3년 하고도 7달째 장인님 집에서 대릴 사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자라지도 않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야 성례를 시켜준다고 하니 환장할 노릇이죠. 개 돼지도 푹푹 크는데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 알았지 붙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요? 내가 한숨을 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대릴 사위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사실 장인님은 봉필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보지 않는 데서는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욕필이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두루 인심을 잃었습니다. 원래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러나 내게는 장인님도 큰소리칠 계제가 못 되지요. 당장이라도 보따리 싸서 우리 집으로 가버리면 딸만 셋인 장인님이 무슨 수로 혼자서 이 농사를 다 짓는단 말입니까? 가끔 억지를 부리면 점순이 키 타령을 하는데 장모님은 참새만 해도 애만 쑥쑥 잘났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벌렁 들어 누워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요즘 왜 그런지 영 몸에 힘이 없고 왠지 기분이 이상합니다. 밭을 매러 나가면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가끔 벌들이 붕붕 소리를 치면 기분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점순이는 뭐 그리 쓱 이쁜 기집애는 못 됩니다. 그렇다고 개떡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로 나보다 10년은 아래니까 올해로 16살이 되는 셈인데요. 몸은 남들보다 2살이나 덜 자랐습니다. 남은 잘도 헌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할 일 없이 감참회 같습니다. 참외 중에는 감참회가 제일 맛있고 이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그릇을 챙기러 와서는 마치 들으라는 듯이 밤낮 일만 하고 말 텐가? 라고 툭 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안이 좀 벙벙했죠. 사실 혼사는 고사하고 매일 일만 하다 보니 억울한 마음에 장인님하고 같이 마을 구장님께 갔지만
별 똑 부러지는 밥도 없었습니다. 구장님이 장인님의 땅 두마지기를 얻어붙이니 꿰었다고 친구 뭉태가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단지 구장님이 남의 농사를 버려두고 집으로 가버리면 징역을 갈 수도 있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냥 돌아왔죠.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에 친구 뭉태를 찾아갔더니 내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나보다 더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고 뭉태가 우물에 가서 빠져 죽으라는 둥 별하별 말을 다 했는데 사실인즉 이렇습니다. 우리 장인님은 딸이 셋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습니다. 딸이 10살부터 19까지 10년 동안 열놈이나 대릴 사위를 갈아 동네에서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 참 해도 열놈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머슴은 돈이 들어서 싫고 아들은 없으니 일 잘하는 놈을 사위로 고르겠다고 열놈이나 갈아치운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 딸이 점순이인데 지금 내가 세 번째이니 내가 나가면 네 번째 대릴 사위를 드리겠지요. 실컷 부려먹고 욕만 줄창 퍼부으니 도망간 놈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대로 장가도 못 가고 4년간 사경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 장인님의 셋째 딸은 이제 겨우 6살이니 앞으로도 몇 년간은 대릴 사위로 부려먹을 것이라고 뭉태가 속 좀 차리라고 충고를 하는 것이었지요. 밥상을 가져온 점순이가 혼자서 쫑알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장님한테까지 갔다가 그냥 왔다는 소리를 듣더니 점순이도 화가 났나 봅니다. 키가 작아서 안 된다는 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했더니 셈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며 성을 내는 게 아닙니까? 내 아내들 점순이가 나를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 따분할 일이지요. 이때만치 슬펐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님하고 한판을 붙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놔라! 놔! 장인님이 할아버지까지 찾고 있습니다. 쉼을 잡아채라는 점순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장인님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장인님을 바다래로 확 밀어버리고는 부려만 먹고 왜 성례는 안 하지요? 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님이 헐레벌떡 밭에서 올라와서는 그만 내 바지 가랭이를 단박 움켜잡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악 소리를 치고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르 도는 것이 이마에 진땀이 쭉 내쏟고 인젠 참 죽나 보다 했죠. 그러다가 내가 그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 것입니다. 참 더럽다. 이게 장인님이냐?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매다가 그만 나도 장인님의 바지 가랭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님이 할아버지를 저렇게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내 기운을 턱 하니 꺾어놓은 것은 사실 장인님이 바지 가랭이를 잡아 쥐거나 휘두른 매 때문이 아닙니다.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점순이가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혼내주라고 했건만 어찌된 일인지 달려들어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닙니까? 뒤이어 뛰쳐나온 장모님이 내 귀를 잡고 말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나는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했고 점순이는 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갑자기 나는 얼빠진 덩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올칼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드려줄 사람은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겨놓고 인젠 내 쫓기르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젠 다신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쥐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이놈아 놔라 놔. 이 작품은 동백꽃과 함께 해악의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릴사위는 고구려 시대의 풍습으로 딸만 있는 집안에서 혼인한 딸을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처가에서 데리고 사는 사위를 말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민며느리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제도는 더러 딸이나 아들이 많은 가난한 집에서 입을 들 요량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역시 마름과 대릴사위라는 두 계층인데요. 마름인 장인은 어리숙한 날을 대릴사위로 부려먹으며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청년들을 무임금으로 부려먹으며 첫째 딸의 경우에는 10명이나 되는 사위 후보들이 거쳐간 끝에 혼례가 되었고 둘째 딸 점순이의 경우도 지금 내가 세 번째이죠. 6살인 막내딸이 클 때까지 계속 돈 안 드는 대릴사위로 부려먹겠지요? 어리숙한 나는 들어 반항도 하지만 늘 장인님한테 쏘가 넘어갑니다. 다직 가랭이를 붙들고 싸움이 벌어진 그날만 해도 그렇죠. 4년씩이나 임금을 주지 않고 부려먹었는데도 나는 결국 또 장인님이 올 가을에 혼례를 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러 갑니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서 이야기의 중간에 소설 결말이 나오고 다시 회상하는 식으로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릴사위인 나의 어리숙함은 이 역순행적 구성과 해학성이 어우러져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김유정의 모든 작품에서 해학성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만무방과 금따는 콩밭의 경우에는 일제치하에서 굶주림과 물질적 욕망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애도 보입니다.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그 실상을 해학성이나 사실주의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김유정의 작품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가난과 지병에 시달리다 29이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한 김유정은 식민지치하의 농촌 사회에 대한 뛰어난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장인님은 이번에는 약속대로 가을에 점순이와 나의 혼례를 치러주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중에 누군가가 응호의 논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응호는 이제 31로 무던히 철이 났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성실하고 건강한 응호에게는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응원의 밭에 한밤중에 누군가가 벼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동리에서 알아주는 모범 청년 응호가 올해는 이상하게 벼를 베지를 않습니다. 남들은 다 거둬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야,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지주든 혹은 그에게 고리로 이자를 놓은 김참판이든 뻔질나게 찾아와 벼를 베라고 독촉하였지만 그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계집이 다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요? 하고 말이죠. 그러면 왜 벼를 털지 않는가? 그것은 지난해 응호의 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응호는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홑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벼를 가꾸었건만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빌린 장리쌀을 제하고 세금인 색초까지 제하고 나니 남은 것은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 땀뿐이었습니다. 참말로 부끄럽고 열적이 그지없어 응호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래, 올해는 벼를 베지도 않고 두었더니 한밤중에 손님이 다녀가는 모양입니다. 응곡의 논의 벼는 동생 응호의 논을 말합니다. 동생 응호의 벼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형 응칠이를 의심하는 듯합니다. 응칠이는 자기가 의심을 받는 것에 낯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려면
동생의 벼에 손을 댈 리가 있겠나요? 엉칠이는 동네에서 만무방이라고 불렸습니다. 만무방이란 예의와 염치가 도무지 없는 사람을 이루는데 실상 엉칠이도 애초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내와 마주 앉아 어찌하면 살림이 좀 불어나나 고민하기도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없는 사람이 살기는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반 도주를 하여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빌어먹기를 밥 먹듯 하다가 서로 갈라서기로 합니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댔자 별 수도 없을 뿐더러 제 마음대로 빌어먹는 것이 더 가뿐하다 싶어 가정이 파탄난 것이지요. 그 후로 엉칠이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동생 응호를 찾아온 지도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주재소에서 엉칠이를 노려보며 글핏하면 오라 가라 영 성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과 사범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도박, 그 다음엔 절도, 또 그 다음에도 절도. 착실하고 성실했던 엉칠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어느새 전과 사범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응원의 벼가 사라진 것도 엉칠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요. 엉칠이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응원의 벼를 훔치는 도둑을 직접 잡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밤에는 요놈을 지켰다 꼭 붙들어 가지고 정강이를 분질러 놓으리라. 엉칠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생 응호의 답답한 살림살이를 보니 제 살림이 연상이 되고 가슴이 두루 답답하였습니다. 동생 응호는 3년간을 머슴살이를 한 끝에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사경을 받는 대로 꼭꼭 장리를 놓아 얻은 계집이건만 단 2해를 못 가서 병이 들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없는 살림에 약도 해 먹였지만 당장 끼니가 걱정인 처지라 응호의 살림이 여간 공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엉칠이는 건들거리며 화투판에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실상 노름만큼 그를 행복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노름판을 옆에 두고는 못 지납니다. 어떤 농꾼들은 벼를 팔아서 노름판을 전전하기도 하고 다 잃고서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엉칠이는 푼돈을 따고는 노름판을 나와서 응원의 논으로 갔습니다. 도둑을 잡아야지요. 2시간도 넘게 어두운 나무 기둥 뒤에서 뚫어져라 논을 바라보지만 아직도 그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 비가 드는지 검은 구름이 잔뜩 끼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영락없이 동리 한량인 성팔이 재승이 중에 한 놈이리라 마음먹고 있는데 논둑에서 희꺼무리한 것이 보입니다. 엉칠이는 멍둥이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그때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리었습니다.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가니? 엉칠이는 달려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리 조졌습니다. 어이쿠쿠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고는 그만 우두망찰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뚱맞은 바람만이 부산스럽게 야밤의 논을 스쳐갔습니다. 한참을 신음하다가 도적이 일어서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라며 도적이 제법 눈까지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립니다. 그리고
북받치는 울음을 삼키며 보찜도 내버린 채 쏘아붙입니다.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내 걸 내가 훔쳐야 하는 그 얄궂은 운명 앞에서 형은 에이 고얀 놈 할제 볼에 눈물이 타고 흘렀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동생 응호였습니다. 자기 논에서 훔친 벼를 들어보니 가뿐했습니다. 겨우 이걸 훔치겠다고 자기 논의 벼를. 순간 응칠은 어디 산 너머에 있는 황소라도 하나 훔쳐보자 싶었지만 응호는 거칠게 거절했습니다. 형은 부질없는 일이지만 힘없는 응호에게 대뜸 매질을 내렸습니다. 동생 응호가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를 내렸지만은 응칠의 마음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헛헛했습니다. 홧김에 했으나 쓰러진 아우를 일으켜 등에 업고 내려오는 형 응칠의 마음은 크고 길게 내뱉은 한숨 속에서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요즘 드라마 파친코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식민지 한국인의 서름을 그 어떤 언어보다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김유정의 만무방이 그러합니다. 봄봄이니 동백꽃이니 해학 가득한 글을 쓰던 작가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놓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도 스스로 수확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인 소작농의 비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흔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까닭은 일본을 미워하기 위해서라거나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지요. 다만 그 세대가 걸어온 길을 통하여 다음 우리 세대가 걸어갈 길을 돌아보자는 것이겠지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응칠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동생 응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응곡에 논의 벼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고 건면한 응호는 나이 31로 동리에서 소문난 모범 농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추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는 병든 아내가 있고 논의 벼까지 도둑을 맞으니 큰일이지요. 사람들은 만무방인 응칠이를 의심했고 응칠은 밤새 지키고 섰다가 도둑을 잡는데 아뿔싸 그 도둑은 바로 동생 응호였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논의 벼가 다 자라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벼는 수확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응호는 수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같이 알뜰살뜰 키웠지만 수확을 하면 장리쌀이니 도지니 색조니 다 뺏기게 됩니다. 이자가 50%에 달하는 장리쌀은 소작농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억지로 빌린 쌀이지요. 그에 더하여 조세 성격인 색조니 도지니 다 떼어주고 나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호로서는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픈 아내를 위해서 그는 밤마다 자신의 논에 있는 벼를 훔쳐서 끼니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제 치하에서 우리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멀쩡하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손에 쥘 것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던 시절, 드라마 파친코에서는 선자의 어머니가 이제 곧 일본으로 떠날 딸 선자를 위해서 쌀밥을 지어 먹이려고 하지만 쌀을 사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쌀가게 주인의 호의로 간신히 쌀밥 한 그릇을 해 먹여서 딸을 떠나보내지만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지은 쌀로 밥 한 끼 해먹지 못하던 시절, 그것은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 아니라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잊지 말자고, 역사를 잊지 말자고 이렇게 문학으로 기록을 남기고 드라마로 환생하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